안녕하십니까, 홍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생상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 가장 시작점이 되는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가치에 의존하는 계약입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파생상품은 그냥 하나로서 가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거에 해당되는 기초자산 가격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변동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치도 변동이 됩니다. 가장 큰 목적은 가격의 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리스크 해지 목적이고요. 그리고 거래 목적은 기초자산의 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기초자산 시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종류인 선도거래, 선물, 그리고 옵션, 그리고 수합거래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선도거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는 forward contract이라고 하는데요. 거래 당사자들이 특정 시점에 약속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비표준화된 맞춤형 계약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둘이 만나서 어떠한 시점, 날짜로 둘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미리 어떤 계약서 정해진 것라기보다는 둘이 좋은 날 만나서 약속된 가격으로, 둘이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반면에 선물 거래라는 것은 특정 자산을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거래소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도 거래는 거래 당사자 둘만 있으면 되는 계약이고, 선물 거래는 이러한 거래들이 많이 모여서 특정 거래소에서 만나서 다수가 만나서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선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파생상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지라고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다시 요약하면 이러한 파생상품의 거래는 리스크 해지를 하고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거래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거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날짜라는 건 거래 상대방 둘이 좋은 날짜에 약속된 가격으로, 두 명의 약속된 가격입니다. 거래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이고요. 장외시장이라는 것은 제도화된 거래소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주식시장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약속된 장소에 둘이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이고요. 문제는 신용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 만나서 하는 거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거래가 결제 위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용 위험이 있고, 비표준화된 계약, 둘이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특정한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냥 약속이죠. 약속을 한 거라서 맞춤형 계약이 아니고 비표준화된 계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방식은 두 명이 좋은 날 합의된 날짜에 만나서 거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제가 글자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그래서 선도거래가 무엇이지 라는 느낌은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도거래가 선도거래는 실제로 둘이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소나 이런 거 있는 계약은 아니라서 쉽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추를 가지고 거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배추가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김치 공장을 하는 사장님하고 이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님하고 만나서 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말에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추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지금은 배추값이 2,000원 정도니까 2,000원을 가지고 연말에 김치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김치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3,000원이 되면 어떡하지? 연말에 가서 이러한 위험을 생각하게 되고요.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말에 한 포기에 2,000원 정도 팔 수 있으니 지금 농사를 이 정도로 지으면 되겠구나 하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배추가 만약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치 공장 사장님은 배추 가격이 연말에 오르면 어떡할까?
그리고 농부 입장에서는 아, 배추 가격이 하락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사장님이 농부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아, 배추를 연말에 저한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 그 가격은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둘이 계약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8월 1일 날 오늘 계약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11월 1일에 배추를 10,000포기 주세요. 김치공장 사장이 농부한테 10,000포기를 사는 겁니다. 포기당 2,000원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시는 입장에서 2,000원이면 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이 들면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김치공장 사장님은 10,000포기를 2,000원에 사면 김치를 이제 얼마에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건지에 대한 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둘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그냥 두 분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연말 가게 되면 당장 11월 1일 근방에 왔는데 시장 가격에 배추가 3,00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김치공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 다행이다. 난 이미 2,000원에 사기로 했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는 3,000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2,000원에 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그 농부님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면 1,00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농부님 입장에서는 아, 괜히 계약을 했네. 그냥 팔았으면 좋아. 지금 팔면 3,000원에 팔 수 있는데 아, 괜히 2,000원에 팔겠다고 약속을 했구나. 그럼 손해를 보는 1,000원의 손해를 보는 기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배추가 하락을 하였다면 만약에 시장이 11월 1일 근방쯤에 가서 1,500원을 하락을 했다면 김치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아, 그냥 미리 계약을 하지 말고 오늘 가서 1,500원에 사서 김치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농부의 입장에서는 아, 다행이다. 1,5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김치공장 사장한테 2,000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손실이고 상대적으로는 농부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래에서 배추값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는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한 분은 상하고 한 분은 뭐 좋을 수가 있죠.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분은 좋고 다른 분은 안 좋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계약하는 시점 8월 1일의 상황이에요. 8월 1일 날 입장에서는 김치 공장 사장님이나 농부님이나 11월에 배추가 수확되는 시점에 난 2,000원이면 이걸 가지고 뭐 김치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2,000원에 난 팔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비용을 컨트롤 해야겠다는 예산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위험에 대해서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3,000원으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1,500원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속이 상한다거나 너무 좋다거나 이런 거는 여기서 약간 배제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왜 했나 해서 거래가 다시 잘 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애초에 계약하는 시점의 생각을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자기의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거래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3,000원으로 상승을 해서 김치공장 사장님이 트럭을 가지고 농장에 갔어요. 그런데 배추 농부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뭐 거래했던 거 있고 다른 분한테 3,000원에 배추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이제 3,000원에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반대로 1,500원을 하락을 해서 농부님이 이제 배추를 쌓아놓고 이제 김치공장 사장님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타납니다. 1,500원이니까 김치공장 사장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 전화도 안 하겠죠. 그냥 다른 데서 1,500원짜리 배추를 사가지고 그 김치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농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2,000원을 하기로 했는데 1,5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1대1 계약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 누구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둘이 만나서 한 계약이라서 한 명이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여기서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선도 거래만으로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선물 거래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맞춤형 계약이기 때문에 배추, 그리고 8월 1일 날 합시다, 그리고 11월 1일 날 내가 가지러 갈게요, 그리고 가격은 2,000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둘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는 맞춤형 계약입니다. 그리고 위험도 해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치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배추값이 오르는 위험에 대해서 해지가 된 거고요. 만약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의 하락에 대한 해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가 서로 된 부분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 입장이라면 어디서 누군가 김치 공장을 하시는 분을 찾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배추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랑 거래할 분을 찾아야 된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거래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유동성 부족 부분이고요. 마지막 신용 유형입니다. 마지막에 배추 가격 변동으로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신용 위험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용이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 거래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반대적으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거래가 사람들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나타난 게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거래랑 유사한데요. 특정 자산을 똑같습니다. 배추. 미래 일정 시점입니다. 11월 1일이 아니고 11월 13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선물 거래는 11월 13일 날, 그 하루밖에 만기가 안 됩니다. 물론 10월 달에도 둘째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만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1대1의 거래가 아니고 시장에서 이거는 배추 가격에 따라서 매일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계약입니다. 둘이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 모두가 같은 계약 기준 하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합니다. 이게 둘이 만나서 어디 커피숍에 만나서 거래를 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제가 마우스 클릭이나 PC나 HTS나 MTS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래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요약해드리면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모두가 모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여기서 청산소가 개입을 합니다. 청산소라 하면 도망을 못 가게 매일매일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배추값이 오늘 100원 올랐다 하면 배추를 판 사람한테는 100원을 다오 한 다음에 배추를 산 사람한테 100원을 일일 차액만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청산소 개념이고요. 일일 정산이 이 청산소에서 하는 그 배추 가격 100원씩 변동할 때마다 주고받는 일일 정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금, 이 사람이 도망을 못 가게 돈을 다 넣진 않더라도 계약 이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넣어 놓고 그 금액에서 일일 정산을 매일매일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약간의 복잡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아까 선도거래와 같이 배추 선물 시장을 사례로 들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위험을 없애고자 배추 선물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8월 1일 날 계약이 시작되고 11월 13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12일이나 11일 이런 식은 안 돼요. 13일 날 모두가 모여서 배추를 결제한다. 계약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한 계약당 배추 1000포기 단위로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10계약을 사면 배추 10,000포기가 되는 거죠. 2계약은 2,000포기고. 그리고 가격은 한 포기당 2,000원이다. 근데 이것은 선도거래와 다르게 매일매일 가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좋다고 하면 배추 가격이 풍작이 돼서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날씨가 안 좋아서 배추 가격이 흉작이라고 한다면 다음날 날씨에 따라서 2,1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때문에 매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까 농부처럼 10계약을 하게 되면 총 10,000포기를 거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일 정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약을 오늘 했다는 얘기는 제가 선물 한 계약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선물 가격이 오늘은 2,000원이었는데 제가 매수할 때 2,000원이었는데 다음날 2,100원이 됐다. 그러면 저는 1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당장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바로 팔아버리면 저는 100원의 수익을 얻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원 주고 샀는데 2,000원을 주고 샀는데 1,900원이 되었다. 그럼 100원에 대해서 제가 손익계산을 하고 납입을 해야 돼요. 100원에 대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거래소에다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13일 만기가 되면 이제 배출을 받든지 아니면 일일 정산된 금액으로 수익을 받아서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수익을 받고 엑시트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배출 가격 연동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3,000원으로 상승했다. 근데 이것은 만기인 날 3,000원을 상승을 하겠지만 중간에 3,000원까지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일일 정산이 발생을 해서 이미 제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1,500원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2,000원을 주고 샀는데 1,500원, 당장에 500원의 손실이 발생을 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가격이 하락함에 의해서 제가 증거금을 납입해서 이미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럼 결과를 보게 되면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도 거래는 1대1 계약이었고 이걸 약간 정교화시켜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일반인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선물 거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단점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선도거래와는 다르게 일단 선도거래의 신용위험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나온 거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수가 참가한 거래소가 있고 청산소가 있고 일일 정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축 농부와 김치공장 사장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저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배추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거래소 가서 한 계약 사보는 거죠. 아니면 김치 가격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배추값도 오르겠군. 그럼 또 배추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다수가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이 투명합니다. 이게 둘이서 거래할 때는 둘이서만 맞으면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투명하지 않게 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다수가 해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단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이 만났다면 11월 1일도 되고 2일도 되고 3일도 되고 할 텐데 맞춤성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배추 그리고 11월 13일 끝 이런 거기 때문에 맞춤성이 부족하고 일일 정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샀는데 가격이 하락을 해서 갑자기 이제 청산소에 전화가 오죠. 배추 가격 하락했으니까 오늘 네가 대금을 납입해야 돼. 근데 아니 나는 11월 13일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돈이 없어요. 이러면 일일 정산에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에서 보셨겠지만 선도 거래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정산제도나 청산소, 증거금 얼마를 납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기는 언제인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기가 계속 한 달마다 끝나고 다음 달 물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복잡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추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이 선물 가격은 쉽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에 이해가 없으실 때하고 그냥 배추를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추 농사와 김치 공장을 사례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징이나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장외 시장 둘이 만나서 밖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선도 거래. 그리고 선물 거래는 거래소 시장, 주식시장 같은 거래소 시장에 만나서 하는 거래. 그리고 비표준화, 둘만 좋은 거래. 그리고 표준화, 거래소가 특정 기준에 맞춰서 표준화시킨 기준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위험, 둘이 도망가면 못 잡는다는 신용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청산소가 보증을 해주고 거래소가 일일 증거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거의 없습니다. 유동성은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도 거래는 그 한 명씩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물 거래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냥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다수의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도 거래는 만기일 날 배추를 들고 와서 직접 거래를 한다든지 그냥 차익만 결제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는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그 증거금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 면에서는 둘이 하는 거래니까 당연히 투명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가격에 대해서 이건 다수가 참여하는 선물 시장은 거래 가격이 실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 이제 파생상품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이 내용들,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그냥 어렵고 이제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에서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이나 김치를 만드는 입장이나 이러한 거래가 있으면 내가 좀 더 예산을 잘 잡는다든지 아니면 목표를 잘 세운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래들입니다. 단지 파생 상품의 정의로 시작을 해가지고 글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어려운데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저희 설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그럼 도대체 얼만데 배추 가격이, 또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선물은 얼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지금의 개념에 이어 나아가시다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